암석학하고 이거 좋아요. 마음에 들어 하여튼 이게 참 괜찮아요. 뭐냐 뭘 어떤 하나 지식을 이렇게 기억하고 활용도를 이렇게 쭉 봤을 때 활용도 굉장히 높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네,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 다 암기하시고 왜 암기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이야기할게요. 좋아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시간 만에 암기돼요. 암기를 다 못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좋아하지 않냐면 그 결론은 무관심한 거예요. 왜 무관심하냐 했더니 그 다음 생업에 너무 몰입한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쪽에 너무 몰입한 거죠. 근데 직장은 기껏해야 60대면 다 정년이요. 그러니까 엄밀히 직업은 60대는 끝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생업은 진짜 우리가 행성지구에서 호모사피엔스로 살아가는 이 본연의 모습은 60대 끝나고 나서부터도 심지어 한 30년 더 지속이 되잖아요. 30년, 40년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직장 구해갖고 직장 생활하는 게 뭐 30대 초반부터 해갖고 60대까지 30년밖에 안 돼요. 너무 직업하지 마세요. 그 직업 중요하긴 한데 분명히 그게 다 삶의 전체는 아니요. 무지하게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뭘 이렇게 해갖고 뭘 의미를 30대, 뭐 그냥 막말로 30대가 뭐 깊은 여러 가지 의미를 알기가 50대나 60대가 못 하잖아요. 제대로 의미를 알 만한 나이가 되면 50대, 60대가 돼야 되고, 근데 60대부터, 그때부터 지식을 사기 시작하면 지식 샀는데도 미니멈 어느 정도 되려면 20, 30년 걸릴 수가 있고, 10년은 해야 되는데, 60대에서 10년 해보세요. 잘 되는가? 40대 10년 하는 거하고 60대 10년 하고 멘탈 전체 몸의 토탈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게임의 누리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게임의 누. 저 봤을 때는 게임에 뭐 축구 게임만 누리 있는 게 아니고 삶이라는 그러니까 뭐 100살 정도, 120살 정도 100살로 했을 때 우리가 이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80까지로 보면 그냥 현실적으로 타협해갖고 우리 선생님도 80 넘으신 분도 계시는데 맞아요. 90까지로 보면 박사씨요. 정년 퇴임하고 나서도 30년 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60대부터 자기한테 일생에서 처음으로 무제한적인 시간이 직업을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이 통째로 자기가 떡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직업을 직업하는 사람들을 그 주변에 보면 뭐 하나 그러니까 딱 직업 딱 끝나고 나면 직업에 올인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황당해요. 어떤 측면에서 황당하고 뭐 그다음부터는 뭐 자기 그 직업 했던 것만 계속 봤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하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직업이 끝나버렸잖아요. 자기 그 분야 할 수 없잖아. 뭐 어쩔 수 다른 분야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손자를 보든지 다른 분야 가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때예요. 자, 그때부터 제대로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박자세라는 단체가 출연한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 게임은, 근데 게임은 누구를 사람들 잘 모르는 게,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는 게 본 게임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어처구니 없어. 바로 며칠 전에 교육 전문가하고 우리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냥 그 실명을 밝힐게요. 누구야? 이범이라는 분이, 혹시 들어보신 분 있죠? 네. 이범이라는 분이 진짜 그쪽에 경험이 많더라고. 실제로 메가스타디 그거 창립 멤버예요. 그분이 한 시간 브리핑을 우리 몇 사람한테 하는 걸 들었는데 그 양반이 뭐냐 하면요. 지금은 효자가 누가 효자냐 하면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전체가 효자가 누가 효자냐 하면 장래 뭐가 되고 싶은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효자래요. 그게 없대요.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없대요, 지금. 그래서 우리 현실의 교육에서 그분이 지금 그 말 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경험상. 진짜 많은 교육 일선에 학원 가를 휩쓸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돈도 엄청 벌려고 하신 분인데 그 양반이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거니까요. 가장 지금 문제점은, 현재 교육의 가장 문제점은 애들이 뭐가 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참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듣더니,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아는 다른 연구원하고 이야기해도 뭐 애들이 지금 대학 다니거나 이런 나이들인데 대학 졸업하거나 군에 가 이런 나이들인데 물어보면 그 이야기가 거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들어와 있는데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로서 가장 당황한 게 뭐냐면 지금 대학생인데 대학생 들어가려고 하고 애들이 대학생이지 하여튼 뭐가 되려는지 그게 없다는 거야. 아, 이 진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심지어 그 석사과정까지도 뭐 박사과정까지도 일부 뭐 코속하는 것까지도 과목 뭐들까지도 저 엄마가 코치를 한다는 거야. 뚜껑 열려버리지 그거. 세상에 뭐 그런 것들이 있어. 뭐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 대학 들어가면 그냥 방목해버려야 돼. 그냥 누구든지 그냥 저 방목이 좋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네 인생 네 살아 이렇게 돼.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는 그러니까 손주도 봐주지 말고 나는 무슨 난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래. 아, 네 인생 네 책 네하고 내가 무슨 관계냐 이래야 돼 그냥. 그렇잖아요. 네하고 내가 무슨 관계냐. 내 대학까지 보내줬으면 됐잖아. 미니멈으로 대학 학비까지 대주면 돼요. 그다음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든 나 상관없어.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 대학 학부 졸업하고 삼성 반도체에 있다가 6개월 만에 내가 사표 내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때도 삼성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했지만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난 삼성 회사가 좋다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길이 나하고 좀 길이 다르던 거야. 그래서 뭐 대책 없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단 중요한 거는 내가 그래서 어쨌든 무슨 저 강의를 하라 그랬어요. 대학생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 딱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그 인터뷰할 때 잘 물었다 그랬지. 뭐냐. 일절 부모하고 상의하지 마라. 내가 대학생들 들고 싶은 거. 너 인생 너가 살아가면 되는 거지. 왜 부모하고 상의를 하느냐 이거야. 네. 저는 그러니까 삼성 그만둘 때도 그 다음에 유학 갈 때도 삶에서 굵직굵직한 할 때도 군에 갈 때도 한 번도 내가 뭐 휴학을 내가 군에 가고 뭐 미국 유학 가고 뭐 그 다음에 삼성 그만두고 부모한테 상의해 본 적 없어요. 한마디도 상의해 본 적 없어요. 내가 결정하고 나서 한창 진행되고 나서 다 바꾸고 나서 네, 그래 했습니다. 그 다음 대학 졸업하고 그 부모는 대학 딱 졸업 대학 등록금 대주고 그 다음 땡 해야 돼요. 그 다음 그 인간이 어떻게 살든 그 인간이라 말하는 게 좋아. 그게 떨어졌으니까 그 인간 어떻게 살든 그렇게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대학 들어갈 때까지 고등학교까지 하는데 저 70년도 후반에 저 80년대 때 그때 그 네오 버스카라는 사람이 삶과 사랑과 배움인 그 책이 굉장히 히트친 책이 있어요. 그게 뭐 수십만 권 팔린 그 작가가 있어요. 그 책 아직도 읽으면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 대학 교수였는데 유럽에 여행을 갔대요. 대학 시절에. 그 돈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 죽을 판이 됐어. 그 엄마한테 전보를 쳤대요. 엄마 지금 돈 떨어져. 그러면 죽을 상황이라고 짧게 점을 쳤대요. 그 엄마가 답장이 왔더래요. 굶어 죽어라. 자기 인생에서 그 한마디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엄마가 킹경 굶어 죽어라. 완전히 그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저 그거 필요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많은 교육을 시키고 돈 엄청 갖다 갈 시기에도 못 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그럼 그냥 쫓아내버려야 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분이랑 이야기 안 하는데 어떤 우리 학교 유명한 시인인데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 뭐든 모른대. 뭐 무슨 관심 있냐? 관계 없대. 지 인생 그 어떻게 사냐 뭐 물어봤더니 뭐 아무 관계 없대. 모른대.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모험하고 그냥 자기식 대로 살아가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그게 이제 대학 들어간 애까지도 뭐 들으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얘기 나오다가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무슨 얘기 나오다 하면 우리 보세요. 정년퇴임 직업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아직 직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이런 측면들이 좀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 끝나고 나면 뭐 할 거냐 물어봐야 돼요. 직업 끝나고 나서 삶이 거의 인생의 한금기요. 그때부터 한금기인데 그 시간이 20년이 넘어요. 30년쯤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 진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에 완벽한 대책이 이 박자세
이 공부에 미치는 거라고 네, 과감하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부자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돈이 많거나 돈 쓸 시간이 없거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유학 시절에 그 너무 공부 잘하고 잘하는 비결을 내가 사람들 저한테 질문해 와요. 그럼 내가 그냥 돈이 없으라 그래요. 공부할 때 돈 들어가면 공부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옛날에 여행의 법칙 내가 강의 한번 들었어요. 여행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많이 쓰는 여행치고 기억 남는 여행 없어요. 돈 적게 쓸수록 가급적이면 굶든지 가서 그냥 방황하든지 그래갖고 막 꽉가닥 넘어가는 걸 몇 번 경험하면 평생 기억이 남아요. 근데 호텔에 가서 쭉 자고 그냥 마음껏 편안하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돈 쓸 시간이 없거나 돈이 필요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돈 벌기는 어렵고 돈 벌어가 되는 부자 확률보다는 돈 쓸 시간 없는 부자가 되는 게 더 확률이 높아요. 그걸 내가 명확히 공론하는 거예요. 마음껏 즐기면서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야. 뭐.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을 하루 종일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만들어놔야 돼. 그게 부자 되는 첫 결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모든 게 즐거운 거예요.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요. 참, 우리 박자석 운동이라는 게 참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그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해도 행성 전체를 이렇게 깨뚫어 보잖아요. 이게. 참, 그래서, 요 지식은, 사실은 이 한 장에 엄청나게 많은 걸, 함축하고 있어요. 요거의 이거 SI하고 O의 비율, 요거 따라 뭐냐면 점성하고 관계 있어요. 그럼 점성이 가장 높은 거는 이 요거예요. 이 아들이 굉장히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SI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화살이 분출해도 이렇게 초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라선, 이렇게 휴지선처럼 이렇게 빼쭉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자료를 봤더니 SiO2에서 이게 망상구조잖아요. 이걸 끊는 이 연결을 끊는 것 중에 가장 그 이펙티브한 게 뭐냐면 철하고 마그네슘 이런 게 들어가면 끊어요. 이게 이 성분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성분이 조금만 들어도 이게 끊어지면 죽처럼 돼요. 딱 죽처럼 된다. 그러면 뭐죠? 이렇게 하면 현무암 범람이 되는 거예요. 요 숫자 따라 가면 현무암 범람, 그러니까 이거로서 그 범람 이야기 많이 하잖아. 이번에 우리가 그 호주 가는데도 진짜 재밌어요. 호주 뭡니까? 그 그룹 이야기 많이 했잖아. 무슨 그룹 해가 슈퍼그룹까지 얘기했잖아. 그 그룹 중에 상당히 이번에 가는 건 뭡니까? 포테스코 그룹, 그거 뭡니까? 치케스 레인지가 뭡니까? 현무암 범람이에요. 완전 현무암 범람. 그 이도표 하나에 현무암 범람까지도 다 설명하는 거예요. 현무암 범람 되려면 그 마그마가 죽처럼 끈적끈적하면 안 되잖아요. 끈적끈적하지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끈적끈적하다는 말은 뭐냐, 이게 많다는 말이고, 이게 많다는 건 말은 뭐냐면, 망상구조로 입체 모든 방향으로 사면체가 쫙 연결돼갖고 텀이 빽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일로 마패를 많이 쓰면 이게 헐거워지는 거예요. 야들이 이 결혼한 걸 끊어버려요. 이 연세를 끊어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빈 구멍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죽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빨리 하겠습니다. 뭐냐면, 요거하고 반드시 또 우리가 몇 번을 했지만 다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쪽에 들어가는 흙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장석의 분해요. 이 수식은 꼭 기억하세요. 예. 생명이 뭐냐 묻는 것보다 이 수식 하나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해요. 바로 흙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보여주는 게 장석의 분석입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그냥 쭉 쓸 수 있죠. 장석 분자식 그냥 써보세요. 이거 안 보고 써야 돼요. 장석을 이제 분해하는 거. 장석 써보세요. 정장석입니다, 이때. 그러면 정장석이니까 장석 기본. 자, 빨리 적겠습니다. 이쪽에. 시간 없으면 빨리 적을게요. 자, 장석이 뭐냐 하면 알미늄이 실리콘 하나를 지원했고, 산소가 8개고, 요게 기본이잖아요. 이제 이거 알고 나면 막 금방 쭉쭉 섭니다. 8개 됐잖아요. 요게 장석이 기본이고, 정장석이니까 요거 뭐가 붙죠? K가 붙는 거예요. 정장석 공식입니다. 자, 정장석이 녹는 거예요. 뭐냐면 간단히 바위가 녹아갖고 모래가 된다. 바위가 부스러져가 노래를 따라서 바위가 부스러져가 모래가 된다.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관찰의 법칙은 모래, 백사장 모래를 보면 한번 궁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두 여기서 바위에서 왔잖아요. 그건 명확히 알잖아요.
바위가 쪼개지면 큰 자갈이 되고 천자리가 모래가 될 건데, 그럼 쪼개진다는 말은 뭐냐면 결합된 큰 덩어리가 이게 분해되는 건데, 그럼 누가 분해시키느냐? 분해시키는 건 아마 아주 강한 액체가 들어가서 그게 산입니다. 그게 따라 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 여기다가 탄산을 적으면, 탄산이 뭐냐면 H2CO3. 탄산 두 분자입니다. H2CO3가 들어가고, 물 한 분자를 집어넣었어요. 자, 물이 있어야 돼요. 항상. 물이 있고.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자, 흙이 어디서 왔는가?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좀 나가면. 예. 흙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흙하면 무조건 장석이 이래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저기 분해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하면, 딱 쪼대흙. 경상도식 쪼대흙. 예, 쪼대흙. 우리 쪼대흙이라는 사투리 썼는데, 쪼대흙 알아요? 예. 그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는 항상 방학 가재물, 여름방학 가재물이 뭐냐면 찰흙 공작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직도 기억나. 시골에 울진군, 울진 동네 안에 그러면 그 쪼대 흙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골에 계곡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이렇게 샘물 나오는데 보면 그렇게 흙, 이렇게 진흙 있잖아요. 진흙 시켜먹는 거. 그래갖고 야, 그 참 기억이 남아. 기억이 나. 예, 바닷가 사람들은 배 만들었어요, 주로. 우린 배 만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 흙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등산하면 이렇게 항토 흙이 보이잖아요. 흙. 그 흙이 전부 어디냐면 그게 거의 장석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구체적으로 고령토입니다. 그래서 고령토 분자식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고령토. 네, 고령토가, 자, 이 고령토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뭐 쭉쭉 나와야 돼요. 고령토 분자식이, 기본적으로 Al2, SiO2, O5, OH4입니다. 이건 끼 맞추려면 한참 들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좋아하니까 그냥 암기한다 생각하시고 기억하면 좋아요. 저 끼 맞춰서 만들어내려면 한참 해야 돼요. 저 이거는 보세요. OH기가 4개나 붙었어요. 자, 225, 딱 225. OH 4개 이렇게 보면 돼요. 225. 그게 좀 알루미늄이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 부산물이 대단한 거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드디어 모래가 나와요. 모래. 바로 모래가 뭐냐 하면 네 분자의 SiO2가 나오는 거예요. 쟁하게 SiO2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모래. 이제 여러분, 이제서야 모래가 뭔지 아는 거예요. 항암이 분해가 돼갖고 장석이 녹아나면서 그 구성요소 중에 하나는 석영이, 딱 석영, 모래, 차돌. 이게 다 SiO2입니다. 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두 분자의 중탄산이 나옵니다. 중탄산 이온. 자, 요거 마이너스 1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보세요. 요거는 2인데 요거는 하나요. 이쪽 유리버살 랭귀지 잘해야 돼요. 예. 우리는 쓰는 언어가 다 하나밖에 없어요. 유리버살 랭귀지. 예, 그걸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모든 학문이. 예. 원자에서 만납니다. 좋네. 자, 원자에서 만나자. 이걸 앞으로 이제 우리 모토로 삼아야 돼. 뭐, 무조건 하고 뭘 하든 생물학을 하든, 뭐 핵융합 별을 공부를 하든, 뭐 천체물리학을 하든, 양자학을 하든, 무조건 하고 DNA를 하든, 따라서요. 원자에서 만나자. 유니버설 모토를 다시 이야기하면 원자에서 만나자는 이야기야. 그럼 다 만났어요. 죽음도 만나요. 따라서 죽음도 만날 수 있어요. 참하게. 원자에서 만나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 실상 그대로예요. 우리는 원자에서 만나. 여기서 원자 하나 빠진 거예요. 수소 원자 하나 빠진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자, 빠진 거. 요거 2를 붙여줘야 돼요. 이 붙여줘야 맞죠? 2K가 나와요. K가 좀 더 물었는데 K가 나오잖아. 칼륨이. 자, 우리 그 세포, 신경할 때, 강의할 때 많이 했죠? 칼륨 이온이 나와요. 그 다음, 자, 주목해보세요. 따라서 중탄산.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90% 있어요. CO2 그 시스템에서 이게 또 우리 위장에도 막 나와요. 우리 몸에서도 동물들이 산염기 중화를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이 물질입니다. 엄청 나와요, 이게. 이산화탄소보다 물속에 이게 더 많아요. 아시겠어요? 이 물질이 대량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장석이 얼마나 효자냐 하면 모든 걸 만들어내요. 자, 따라서 모래. 저 흙. 그 다음에 그 중탄산. 다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칼륨이온. 그래서 강물에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생명 진화 초기에 이게 바닷속에 세포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됐어요. 자, 그럼 요 공식을 암기하면 그 다음부터 응용하는 거 이야기해줄게요. 자, 여기서 요게
캐올라인입니다. K-A-O-L-I 캐올라인을 쓰세요. 이게 뭐냐면, 따라서 고령토, 경덕진, 도자기 많이 나오는 송나라 때 경덕진 알죠? 세계사. 경덕진 그쪽이, 그게 캐올라인이 고령이란 말에서 그냥 영어로 바뀐 겁니다. 이 어원이필이 동양권에서 나온 말입니다. 캐올라인, 저 도자기에 쓰는 고령토가,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흔히 우리 흙이라 생각하는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열대지방에 만약에 캐올라인이 고령토가 많다면 to OH, 포. 자, 물이 있습니다. 물. 비가 계속 오는 지방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 흙이, 야들 흙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AL2 AL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 공식 꼭 기억하세요. 특히 앙코르와트 같은 분들, 버마, 태국 이쪽에 갈 사람들은 이 공식도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AL OH3, 함께 맞춰보세요. AL 2개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SiO2가 나와요. 자, 이 두 문제 SiO2 하면 대략 맞을 거예요. 보세요. 2개, SiO2, 산소 4개, 산소 6개, 10개, 산소 9개, 4개, 10개 됐죠? 맞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나테라타. 우리 뭡니까? 앙코르와트 갔을 때 붉은 벽돌이 있었잖아요. 붉은 흙. 열대지방에는 온대지방에는 이게 이 형태로 그대로 있는데 그 흙에 계속 장마가 지면 이 흙이 물에서 쉽게 나가요. 성분이 쉽게 나가고 남는 게 알면 이게 보크사이트입니다. 따라서 보크사이트. 이렇게 된 색깔이, 흙이 색깔이 붉은색이요. 열대지방에 붉은 흙들이 많아요. 그 벽돌 만들면 굉장히 단단한 그거예요. 나트레타. 열대지방 기본 토양은 이겁니다. 이 수식을 알아야 돼요. 열대지방. 자, 그럼 조금 더 나갈게요. 빨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여기서 뭐냐 하면 고령토에다가 이거 알루미늄을 마그네슘으로 바뀌면 뭐냐면 서펜타인, 뭐죠? 사문석이 돼요. 꼭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알루미늄으로 요거 공식 그대로서 알루미늄을 바꿔보세요. 알루미늄을 마그네슘으로 바꾸고 그대로 Si2O5OH4인데 그러면 요거는 이 상가고 3 곱하기 2U 요게 하려면 몇 개 되겠어요? 3개라 돼요. 바로 요점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펜타인, 따라 사펜타인. 이게 사문석입니다. 뱀 껍질 같은 무늬가 있어요. 이건 지질방, 이게 다 중요한 함석입니다. 지질학에서 이게. 사펜타인이고 이게 사문석이라 그래요. 사문석 계열하고 이게 이쪽하고 연옥하고 거의 비슷한 물질입니다. 옥 알죠? 우리 몽골 갔을 때 옥 많이 봤잖아요. 그 옥하고가 이거 분자식 비슷해요. 이 같은 계열입니다. 성면, 따라서 성면, 사문석, 옥, 한 가족이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 한 가족이요. 그게 이렇게 선상으로 자꾸 나오는 게 성면입니다. 그래서 폐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물질이 성면인데 그게 우리가 아는 보석옥하고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보석옥은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잘 가공이 되고 인체에 해가 안 되고 부드럽고 조각이 잘 되기 때문에 옥이 그렇게 중요해진 거고 그게 분말 이렇게 선으로 막 나온다 하면 인체에 해로운 거예요. 죽어요. 그게 성면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성면하고 옥하고 하나가 땅 차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따라서 본질을 본다. 예, 지혜 갖고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지식 갖고 본질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수도 없는데 예를 들어줄게요. 지혜를 갖고는 본질을 못 봐요. 단 그때 본질처럼 느껴지는 것은 인간과 문화를 매개한 시스템 속에서 지식인이 애매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과학에서는 그 지식 갖고 폼 잡던 사람들이 그 시스템은 벌써 사이언스가 들어오면서부터 300년 전부터 그게 완전히 태물로, 그게 인류가 우주를 보는데 장애 요소로 드러난다는 게 알고 있어요. 그게 뉴로사이언스 본질입니다. 뉴로사이언스에서 핵심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 철학자들이 내성법을 통해 갖고 우리 이거 생각의 구조를 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게 뉴로사이언스 결론입니다. 내성법, 소위 말해서 이렇게 명상을 하든지 이래갖고 브레인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예요. 자연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지혜의 세계는 사이언스가 들어오면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단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종교, 문화가 매개라는 상징의 영역입니다. 상징은 뭐냐면, 상징은 바로 기호를 매개로 한 모든 작용들이에요.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는 다른 상징으로 돼 있고, 그 한정된 영역에서 일부 아직도 그냥 그 올드 패션인데 통용되게 있는 게 지혜라는 말이고 마음이란 말이고 그런 말들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빨리 탈출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진짜 보편성을 갖는 언제든지 적용되는 생명 시스템에서 적용되고 무생물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보편적 랭귀지를 획득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하는 운동이에요. 본질적으로. 예. 저는 무수한 사람 많이 봤어요. 종교에 심취해갖고 사이언스 들어온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예. 종교에 심취하면 끝까지 글로 갑니다. 그 사이언스 모든 걸 또 글로 해석해버려요. 그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의 70, 80%가 그런 폼의 속에서 그냥 평생을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보편적 지식 체계에 접근을 못 했던 거예요. 네. 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보편적 지식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 시대, 전 인류를 통해서 어떤 민족을 통해서도 통용되는 지식의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아니요. 지혜는 굉장히 오도되기 쉬운 개념이요.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중화문화권에서 쓰는 대부분은 인간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너무 맹자가 그렇고 사상경이 그렇고, 근데 우리 가까운 형제도 그 평생을, 야, 너는 그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온갖 천지요. 한두 얘가 아니고 대부분 90%, 아니 90% 심합니다. 70%가 그런 사람들이요. 끝까지 이렇게 보면 뭐냐면 그 개념을 갖고 있으면 한 발도 사이언스에 들어올 수 없어요. 보편적 랭귀지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그걸 단절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예. 박자 세운 중에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으면 뭐 이야기 해보면 나중에 한참 공부를 많이 했는 것 같은데도 그걸 해석하는 걸 설명을 해보라 하면 전부 다 종교 용어로 꼭 번복을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맞아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언어는 진짜 파워풀해요. 자기가 쓰는 언어가 뭐냐에 따라서는 평생을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요. 평생을 그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 왜? 언어는 존재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가장 넓은 집에서 자연이 지은 그 집에서 살겠다는 게 박자색 운동이에요. 따라서 유니버설 랭귀지. 네. 진정한 존재의 집은 어디로, 무슨 언어로 형성되어 있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유니버설 랭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유니버설 랭귀지를 통해 갖고 다시 말해서 원자로 보자 하면 모든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 설명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설명이 돼요. 근데 지혜로 이야기하면 인간한테만 통용이 돼요. 인간의 삶에. 근데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자연에는 인간밖에 없나요? 박테리아도 있고, 저 불타는 형용하거나 플라즈마 상태도 있고, 절대 진공도 있고, 네. 아무 이야기도 못 하세요. 그쪽에서. 원초적으로 아무 이야기도 못 해요. 지혜의 세계에서. 네. 좀 심하게 하면 3000년 동안 질문만 해놔놓고 해결 못하고, 그냥 대부분 그냥 언어의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쓰는 언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재의 집이 있다. 오케이. 자, 조금 얘기. 자, 따라 사펜타임. 예. 자, 우리는 새로운 존재의 집을 짓는 거예요.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예. 자, 사분석입니다. 자, 이런 거. 자, 이 사분석이 소위 섭입대.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섭입대라는 게, 이야기 많이 했죠. 섭입대에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자, 이거 분해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제 우리가 쓰는 랭귀지 자체가 파워풀해요. 아예. 답을 그냥 다 줘요. 이거 여러분들 분해해갖고 마음속 2개 만들어보세요. 너무 재밌어. 마그네슘 3개니까 힌트 줄게요. 마그네슘 하나는 2개 쓰고, 하나는 하나 써보세요. 자, 마그네슘 2개 써갖고 귀산염 만들어보세요.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마그네슘 감남암이 되죠. 네. 이거 진짜 우리가 쓰는 과학 용어가 얼마나 파워풀하다는 거 알아요. SiO4 그대로 톡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지금 내가 이어서 이쪽에 했을 때는, 자, 여기 마패 중에 뭘 썼죠? 이거 2개 완전 고형체라 그랬잖아요. 철을 써도 되고
마그네슘 써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쓸 때는 뭘 썼죠? 철을 썼잖아. 요거 통째로 마그네슘 쓴 게 뭐죠? 바로 이게 나오잖아. 네. 이게 바로 올바인이에요. 이게 감남암이에요. 감남암. 이때만 따라서 마그네슘 감남암. 네. 철 감남암. 그 두 극단이 있겠죠. 그러니까 100% 철을 쓰거나 100% 마그네슘을 쓰거나 실제로 자연에서는 그 사이에 그 완전 고형치기 때문에 임의대로 다 값을 가지고 있어요. 마그네슘 0.7, 철 1.3 써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곧장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자, 그 다음 마그네슘 하나 써보세요. 그럼 뭐가 되겠죠? 자, Mg, SiO 뭐 써야 되죠? 3, 그렇죠. 이거 바로 뭐죠? 휘석이죠. 네, 바로 마페 하나 썼잖아요. 마페 하나 썼고 이때는 철 대신 마그네슘 썼잖아요. 그대로 나온 거예요. 네, 이건 휘석. 이걸 뭐 때는 뭐냐면 사면 휘석입니다. 적어놨어요. 사면 휘석은 뭐냐면 4개 면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경사졌는 면이라는 거예요. 쪼갰을 때 경사졌다는 말이에요. 그 사면에서 단사 휘석, 단사 휘석, 사면 휘석. 예, 파이로젠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사,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 나와요. 이거는 올바인 감남입니다. 마그네슘 감남하면 돼요. 또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물 두 분자 만들어주면 되죠. 자, 이게 뭐냐면 바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돼 들어갈 때 100km쯤 안에 들어가면 이 사문석이 열수 분해돼 갖고 뭐냐 하면 감남암하고 저 휘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엄청 중요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해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미리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인 백석. 백석의 그 본명이 뭔지 알아요? 성은 홍씨요. 홍정수. 따라서 홍정수. 백석의 본명이 홍정수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말고. 제가 만든 거예요. 암기 법칙으로. 기가 막혀요. 자, 백석의 본명이 홍정수다. 그 하나 기억하면 평생 지금 5개 그 유니버설 랭귀지를 거기서 얻어낼 수 있어요. 하나. 자, 그럼 백은 뭐냐 하면 백은 뭐예요? 네, 모스코바이터. 자, 모스코바이터. 자, 모스코바이터 이제 요거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자, 바이오타이터 했죠? 바이오타이터. 자, 모스코바이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거 어렵습니다. 자, 뭐 일단 적어줄게요. 흰색인데, 모스코바이트는, 마페를 많이 안 써요. 마페를 많이 안 쓰고, 뭐냐? 바로, 뭐죠? 알루미늄을 왕창 써요. 알루미늄 2개. 실제로 알루미늄 3개입니다. AL, 자, 그렇죠. AL, SI, O, SI, 3죠. 10, OH, 2요. 됐죠. 이게 바로 백운모입니다. 빨리 끼 맞춰보세요. 자, 그 다시 한번. 이거 했잖아. 이거 다 해야 돼요. 이거 도망가면 안 돼요. 이거는. 자, 흑운모에서 지금 이 마페를 썼는데, 자, 이제 이거 언제 알았어요? 마페를 왜 안 썼는지 아시겠어요? 마페를 쓰면 검은 틱틱해지잖아. 이건 백운모는 흰데, 그러면 이 마페 아예 쓰면 안 돼요. 마페 안 쓰고 전기랑 이거 얼마죠? 7이잖아. 마페 안 쓰고 전기랑 7 만들어줘 보세요. 그러면 뭐냐면 알루미늄 2개면 6이잖아요. 칼륨 하나면 7이잖아요. 됐죠? 이게 바로 백운모예요. 진짜 유니버설 파워풀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석은 뭐죠? 석영이에요, 석영. 네? 아, 그래, 열 빠졌네. 그래. AL2.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3개예요. 백운모에는 알루미늄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SiO2, 석, 백석, 따라서 백석. 예. 이러니까 진짜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끼 맞추나? 백석은 더 희한하게 끼 맞췄어요. 외로운 나는 나타사를 사랑해서 오늘 밤 눈이 펑펑 내린다.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뭐 나타사 사랑하는 눈은 왜 와? 근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신문학에서 아주 한 획을 건 유명한 문장이잖아요. 오늘 밤은 외로운 나가 나타사를 사랑했기에 눈이 펑펑 내린다는 거. 한방눈 내리는 거하고 자기하고는 인과적으로 아무 관련 없는데 그게 시가 위대한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철학하고 다른 거는 내 공격을 많이 하는데 신은 공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신은 무한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히 열린 공간이에요. 무한한 그 인간의 오픈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은 위대해요.
예. 그 누구나 그 시를 좀 하는 사람 그 알잖아요. 그 나타사 그 이야기 하면서, 예. 뭐 쥐가 뭐 외롭게 산골에 그냥 저 있다가 뭐 나타사 기다리는데 그거 두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눈이 펑펑 내렸다는 거예요. 지 때문에 눈이 내렸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문학적으로는 아주 천재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자, 백석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자, 백석의 본명이 뭐라 그랬죠? 홍정수요, 홍정수. 제가 밝혀낸 거예요. 백석의 본명이 홍정수라는 걸 내가 유니버설 랭귀지를 통해갖고 내가 밝혀내버린 거야. 자, 홍은 뭐냐면 그 유명한 홍주석입니다. 홍주석. 자, 홍주석은 뭐냐면 이것도 기억해놔야 돼요. 홍주석은 Al2, SiO2, O5. 아, 유명한 수식이죠. 자, 이거는 세 가지 따서 홍주석, 남정석, 규선석. 지난 시간에 했죠. 이 세 가지가 동일한 원석이에요. 동질 이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주석입니다. 안달루사이트. 따서 안달루사이트. 네. 스페인 안달루시아 그쪽에서 많이 나서 그래요. 자, 드디어 성이 홍씨랑 가렸고, 홍정수. 정은 뭘 같아요? 정장석이야. 이제 우리 유니버설 랭귀지는 정장석. 뭐죠? 이거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KALSI3OA. 자, 그 다음에 홍정수. 수는 뭐죠? 예, 물수자예요. 저기 대고 물 들어가면 돼요. 딱, 그 다음에 이 전부 다 외자요. 이거 두 개 없어. 이거 한 번 읽으면 어떻게 안 해요? 그랬어요. 자, 백석의 본명은 홍정수입니다. 유니버설 랭귀지로 해석하면. 됐죠? 예. 기가 막힌 수식. 자,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걸 암기를 해놓으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건 어땠냐 하면 잘 보세요. 이거는, 자, 자연 상태에서 SI2가, 이게 석영이, 쿼츠가 어떻게 이 아들한테 확 들어가고 작용을 일으키겠어요? 이건 돌덩어리인데, 딱 차돌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겠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거는 마그마라는 거예요. 마그마에 SI 성분이 많은, 이게 분별하고 나면 마지막에 남은 게 사이가 점점 농축이 되거든요. 이게 분리가 되면서. 그러면 이게 열수 마그마가 올라가면서 뭐죠? 야, 백운모가 있는 이 암석을 지나가면 이 백운모가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겼다. 그래서 홍주석이 생겼다면 뭐죠? 열수 접촉 변성이 일어났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죠. 네, 이게 바로 열 접촉입니다. 접촉 변성이라 그래요. 그럼 벌써 이게 SI2가 마그마 형태라는 금방 알죠? 접촉 변성이에요. 거의 500도가 넘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접촉 변성 다른 거 뭐 있죠? 홈펠스 같은 것도. 네, 바로 세일 같은 게 이암이 접촉 변성 받으면 세일이 접촉 변성 받으면 홈펠스로 바뀌잖아요. 바로. 그리고 소면서 그걸, 아주 좁은 영역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왜 지질학적이 중요하냐면 이 공식 왜 암기를 해야 되느냐 하고 나면 어떤 지역에서 홍주석하고 규선석하고 남정석이 결정상으로 다 구분이 돼요. 그렇게 지질학자들이 그걸 보면 이게 홍주석이다, 남정석이다. 공식은, 자, 이거 적어 놓을게요. 자, 중요한 게 이 암석 이름이 이게 홍정석이요. 홍주석. 홍주석이. 그렇죠? 홍주석이. 붉은 기둥 같아. 맞아요. 그래서 나왔을 거예요. 그 암석의 결정이 붉은 기둥으로 됐을 거예요. 네. 붉은 기둥, 홍주석이고, 이게 적어 놓았어요. 동질 이상인데, 남정석, 그 다음에 규선석하고 같은 화학식이요. 근데 결정 모양은 달라요. 색깔 다르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남정석 항이 나오면 바로 뭐냐면, 시성대 지치를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 남정석이 나왔다 그랬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홍주석이 나오느냐 이거 나오는 따라 갖고 이게 지질적이 조산대에 있었든지 섭입대에 있었든지 마그마 접촉했든지 여기서 뭐 홍주석이 나오면 마그마 접촉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엄청난 지질학적 정보를 이 수식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질학에서 한두 공식이 돼 있는데 조금 하고 자,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공간이 없네. 자, 요것도 먼저 적을게요.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자, 몇 가지만, 지금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평생 이렇게 좀 갖고 갈 지식, 그걸 이야기할게요. 자, 숫자를 적어보세요.
지구 역사 전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19, 24, 25, 27. 다 억년입니다. 단위는 억년. 19억년 전에 무슨 현상이 있었나 하면 요거 하나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19억년 전에는 19억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전 이후를 나눴을 때 멘틀의 대류 양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게 바로 시선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이요. 그래서 뭐냐면 670kg가 이제 상부 멘털인데, 그러니까 멘털이 있다서 하부 멘털, 상부 멘털.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이 없어요. 19억년 이전에는 상부 멘털이 있었고 하부 멘털이 있었어요. 그 경계 지점이 670kg인데 마그마가 서큘레이션을 하는데 상부 멘털까지만 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부 멘털 돌았다는 거예요. 두 개가 독립적으로 돌았던 거예요. 마그마 시스템이. 근데 19년 지나서부터는 이게 상부 멘털, 하부 멘털 구별 없이 단일 하나의 멘털로서 서큘레이션 해갖고 저 밑에, 하부 멘털 밑에 어디까지 가지고 왜 만나는데 2,900km까지를 같은 권으로 서큘레이션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됐어요. 네. 지구 역사에서 아마 지질학에서 첫 번째 중요한 지식이 멘털 대류가 19억년을 기점으로 과거 19억년 이전에 소면에서 아키안 이쪽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억년이 중요합니다. 그럼 멘털 대류 적었어요. 이걸 단일 그냥 제가 만든 용어인데 단일은 그냥 단일 멘털 대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전에는 두 가지로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 그만 그리 안 어렵죠, 이거는? 네, 됐고. 요걸 뽑기가 호주가 하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 겁니다. 단일 멘털 대류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나 하면 그때는 멘털이 670km까지는 온도가 높았어요. 400도 정도 높아갖고 속도가 굉장히 빨리 돌아갔고 그때 당시에 판은 잘 들으세요. 26억 년 않고 하나 정도 기억해야 되는데 자, 요거 먼저 하고요. 어떻게 됐나 하면 판이 한 1000km, 700km짜리가 1000개 있었고 굉장히 빨리 섭득되어 들어갔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해요. 멘털 대류가 달라서 그런 거고. 자, 24학년이 뭐 중요하냐 하면 24학년이 바로 산소의 대폭 급정, 산소 급정 현상이 일어나요. 급정 현상,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게 바로 오존층이 언제 출현했나 물으면 24학년쯤에 오존층이 출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엄청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러면 24학년 이전에는 오존층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24학년 때 오존층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말은 뭐냐면 그게 또 산소가 되기 전에 농축이 돼야 오존층이 생기니까 산소 농축은 이전부터 좀 있었다는 걸 감을 잡아야 돼요. 네. 그러면 24학년 이전에는 대륙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대륙이 없지. 대륙이. 예. 대륙이 없어요? 이거 오존층이 없으니까요. 요 지식 하나는 엄청나게 쓸 수 있는 지식이에요. 24학년. 자, 그 다음에 25억년 때까지는 뭐냐 하면 중요한 게 외핵이 액체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이야기죠. 외핵, 내핵이 다 액체입니다. 이건 네 가지는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보세요. 지금 외핵이 액체인가 고체인가요? 내핵은 고체고 외핵은 액체. 그러니까 어떤 밑에 가장 코어하는 고체인데 그 위에 액체가 플루이드가 생기니까 뭐요? 마그네틱 필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25억년 이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진파로 갖고 계속 조사를 하는데 25억년 이전 초기 45억년에서 25억년 사이는 내핵이든 외핵이든 전부 다 액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마그네틱 필드가 없었다는 거예요. 되게 약했거나 없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로. 그래서 27억년 됐어야 지구에 자상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진짜 근본적인 지식이요. 이런 걸 딱 알고 우리가 호주를 가야 돼요. 가서 30억년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게 확 와닿는 거예요. 네. 됐죠? 억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를 해야 되는 지식이 있어요. 요거다 좀 하나 그릴게요. 뭘 한 페이지 다 끝내야 되니까. 자, 이거 하나 적어보세요, 지금부터. 네. 지난번에 내가 그 대륙이
자, 대륙 자체가, 대륙은 해수면에 올라온 그 땅덩어리, 해수면 올라온 땅덩어리가 30억 년 전에 얼마나 됐어요? 지금 땅덩어리가 100이라 하면 30억, 그러니까 지금부터 30억 년 전에 45억 년 전에 이건 이 게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행성지구가 45억 년에 생겼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 바다는 초기에 딱 굳었을 때는 바다에 있는 바다를 구성하는 그 엄청난 이 물은 기세 상태로 대기 중에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 650도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느리자도 팍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뜨거운 이 암석이 녹아 있었어요. 650도 이렇게 용융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거 2년 전에 3년 전에 강의했잖아. 이것만 해갖고 지구까지 4시간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다시 안 하는데 그거 다 있어요. 그래서 핵심 뭐냐면 지구가 생기고 대략 1억 년쯤 지나는 동안에 바다가 대양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양이 생기고 났을 때 대양 초기에 바다가 생겼을 때 바다 온도가 150도쯤 됐어요. 아주 강한 상승을 띄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근데 그때 땅은 어디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땅은 어디 있어요? 이게 네. 땅은 초기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건 아직 지금 많은 추측 단계에 있는 그 부분인데 일부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운석이 떨어지면서 떨어진 그 부분에 하강암이 형성돼요. 포인트성으로. 그런 포인트 하강암들이 많이 모여갖고 대륙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40억 년 이때는 아직 과학적으로 정확히 이야기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이야기했잖아요. 최초의 암석이 거의 40억 년에 나오잖아요. 그때 최초의 암석이 뭐냐면 편마음 쪽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물이 있었고 대양이 있었다고 다 보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바다는 지구가 생기고 1억 년 다 생겨요. 네. 그러면 적어도 44억 년 때 바다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럼 그때도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44억 년 때 땅은 어떻게 됐나? 바다 위에 올라온 이 육지는 면적이 지금 면적이 100이라면 얼마 됐을까? 네. 그 10도 안 됐다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면 정확히 이제 그때부터 지금 저 하디슈입니다. 30억 년쯤 때부터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많은 이론들이 나와요, 지금. 학자들이 뭐 다섯여섯 명이 자기 이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도로. 공통점을 다 모아보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30억 년 이제, 지구가 생기고 10억 년 딱 지났을 때, 그때, 얼마쯤 됐냐면, 땅 면적이, 바다 위에 오른 땅 면적이 지금 면적을 100이라 하면 대략 2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이걸 머릿속에 계속 그려야 돼, 호주 가는 사람. 왜냐면, 우리가 서주 가면 기본적으로 30억 년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지금 뭐 미국 대륙이 있고, 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륙 자체가 그때는 지금의 5분의 1밖에 안 됐다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해요. 그럼 뭔데? 대부분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라서 윌슨 사이클 지난번에 강의 약간 했는데, 지난번 전 시간에 이야기가 뭐냐면, 섭입대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왜 초기 지구를 이야기하는데 섭입대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호상열도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요. 요 그림은 금방 알아요. 호주 가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자, 지금은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그림입니다. 이 태평양이라면 대략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30억 년 전에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아니고 지구가 이게 땅이잖아요. 바다 위에 올라온 땅이잖아요. 이게 대륙이고 30억 년 전에 이렇게 돼 있던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 5분의 1밖에 없어요. 근데 5분의 1 있는 것도 이렇게 크게 덩어리져 있었던 게 아니고 무수하게 바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림 좋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걸 보내면 이거 지금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 알류산 열도나 일본 열도. 그러니까 30억 년 전에는 지구상의 땅들이 바다가 너무 많아갖고 높은 산 내놓고 다 바닷속에 잠겨버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지금 면적이 100이라면 30억 년 전에 육지 면적은 20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럼 20 한번 그려보면 대부분 이런 양상으로 일본 열도처럼 이게 이렇게 섬처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지판이 이 해양판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 개념을 잡아야 돼요. 지금 육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요거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해양 바다 깊이가 달랐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바다가 깊을까요? 요렇게 됐을 때 바다가 깊을까요? 이거 금방 산수 같은 문제예요. 해보면 지금 바다는 깊은 데 5,000m 돼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증거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해양 지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 지각이 두꺼웠어요. 지금은 해양 지각이 얼마냐면 5km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는 12km, 10km, 어떤 자료를 보면 20km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뒤에, 저기 그려줄게. 그렸습니다. 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요거다 내가 그려줄게요. 자, 어떻게 됐나 하면, 자, 지금은 땅하고 바다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억 년 전을 먼저 그릴게요. 예. 그때는 바다가, 자, 이게 실제로 땅이 되면 이게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있다 하면, 바다가 해양 지각이 지금보다 두꺼웠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밑에 요 기준점을 잡으면 이게 두꺼웠다는 거예요. 이게 10kg쯤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5kg요. 그러면 이게 물 담는 그릇이잖아요, 바다가. 물 담는 그릇에, 자, 이제 세수대야에 밑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담아놔 보세요. 세수대에다가 무슨 밑에다가 플라스틱 같은 걸 갖다 놓고 거기 물을 보면 그만큼 물을 못 담잖아. 바로 그 개념이에요. 하나도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이게 두꺼우니까 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넘쳐날 거 아니에요. 넘쳐났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이, 지금 보는 요것만이 육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것만이. 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해양 지각이 이게 거의 한 10km쯤 됐다는 거예요. 네. 대략 20억 년 이전. 네. 30억이? 그건 엄밀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는 어떻게 됐나 하면, 이렇게 그랬어요. 현재는 동일한데, 이렇게 됐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나 하면, 현재 해양판은 여기 5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5km요. 대략. 5km쯤 되면 물을 많이 담잖아요. 됐죠? 물을 많이 담으면 수면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이 말이에요. 요 개념 하나요. 그러면, 자, 그다음부터 요거만 이해하시면 다른 현상들이 막 벌어져요. 자, 그러면 폭우가 쏟아지고 막 폭풍이 불면, 이거 육지가 이게 10%밖에 안 된, 20%밖에 안 됐고, 이건 100%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로도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야가 대규모로 많이 붕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때는 초기 바다는 강산이었어요. 근데 이 육지가 막 분해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오면 분해돼갖고 바다에 뭐가 들어가냐면 온갖 이온들이 들어가요. 칼슘, 마그네슘, 이런 이온들이 들어가고 이걸 중화시켜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게 분해가 되면 지구 온도가 떨어져요. 이해하겠죠? 이게 되는 과정에서 CO2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CO2가 감소가 돼요. 감소가 되면 온실 효과가 줄어들어갖고 지구가 쿨다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행성지구 40에 뜨거웠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점점 식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요걸 갖고 설명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네. 자, 요게 자, 이번에 이제 호주 가는 분들 또 한 가지 요거하고 저걸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자, 요 적으세요. 지금부터 한 10분간, 한 5분만 주목하셔야 돼요. 스노볼 이론을, 네, 딱 스노볼. 네, 이게 뭐죠? 눈덩이 지구 이론을 같이 번역하는 건데, 눈덩이 지구. 네, 빙하. 네, 지금 빙하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 다큐멘터리 잘 나와 있죠? 점점 이쪽에 지금 힘을 얻어가고 있는 이론, 새로 나온 이론이고, 지구 전체를 새롭게 보는 이론이에요. 네. 이게 무슨 지금 남극에 빙하 있는 이런 게임이 아니고, 지구 전체가 수 킬로의 빙하로 완전히 덮였던 시대가 지지구 45억 년 동안에 7, 8번 있었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증거가 뭐냐? 꼼짝할 수 없는 지질 증거가 전 세계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내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한겨레 신문에도 나오고,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호주 가는 분들도 이거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스노볼 이론에서, 자, 이걸 같이 적어봅시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지구 역사는 그러면 지구 전체가 깡그리 동결된 상태로 있었던 게 언제 있었느냐 하면 추정하건대, 자, 이쪽이 명항대, 자, 이쪽에 하대한, 하대한 스페링이 어떻게 되죠? H-A-D-E-A-N 하대. 그 다음에 요거는 아케안 아케안. 이게 프로토조익. 자, 이거 간혹 저 영어로 좀 해놓으세요. 요거는 PHANER로 ZOIC. 자, 호주 가는 사람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 단어 기억해야 됩니다. 프렌조익인가 뭐 이렇게 스페링 꼭 기억하세요. 자, 따라서 프렌조익. 이게 바로 우리한 현생대입니다. 캄브리아 생명의 대폭발이 있었던 5억 4천만 이후부터 이걸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프렌조익이에요. 예. 됐죠? 예. 아케안, 하대안. 요걸 명왕대라 그러고. 그래서 어때요? 45억 년에서 40억 년까지. 자, 요건 얼마죠? 아케안 분야는 25억 년입니다. 25억 년. 요건 얼마죠? 5.4를 적었어요. 5억 4천만 년. 그 유명한 캄브리아 생명의 대폭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스노볼 눈덩이 지구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지구 역사상 7, 8번의 엄청난 지구 전체가 깡그리 1000m가 넘는 빙하로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부 앤드루 노얼 같은 사람 책에는 뭐라 하냐 하면 진짜 깡그리 다 덮였느냐. 기본적으로 빙하 시대 왔다는 건 지금 대부분 다 주류 학교다 인정을 해요. 지금 만극 빙하 정도가 아니고 지구 전체가 대부분 덮였는 것까지 인정을 하는데 적도 지방에는 그래도 조금 저희가 약간 그 정도 심한 건 아니고 조금 생태계가 있지 않나 갖고 그걸 뭐냐면 좀 말하던 게 질퍽질퍽한 지구 이론이라 그래요. 적도 지방은 그래도 다 덮였지 않느냐 하는 약간의 타협이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거는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 이론인데 지구 역사상 자 적으세요. 아키안 시생대에 우리나라 시생대입니다. 시생대에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풍골라입니다. 풍골라 빙하기. 예. 자, 그거는 이제 요건 조금 그렇고 상당히 오래됐는데 가장 지금 이야기 말하자면 원생대잖아요. 여기 프로토조익 원생대에 있었다는 건 거의 확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자료를 지금 뭐 한 파워포인트를 한 30장이 있어 그쪽만 자료 지금 다시 모아놨고 정리하고 있는데 꼼짝할 수 없는 전 지구적으로 그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뭐냐 하면 프로토조익인데 그러니까 시생대 앞쪽 시생대 전기 시생대 빙하기가 있어요. 원생대입니다. 원생대죠. 자, 원생대 전기, 앞쪽, 전기 빙하기. 스노볼입니다. 완전 지구 전체가 깡그리 3번입니다. 3번. 화살표 숫자대로. 이게 다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까지 다 여러분들 암기할 필요 없고, 이름 있고. 지금 이제 학계에서 가장 핫 이슈로 다루고 있는 이 후기 쪽이에요. 후기에 3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특히 원생대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중요한 게 지금 생명의 대포, 이거 캄브리아 생명의 대포는 너무나 밝혀진 이론이잖아요. 그 바로 앞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6억 년, 7억 년, 이때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원생대 후기 빙하 시대입니다. 요건 고유명사가 다 있어요. 원생대 후기 빙하기. 자, 그러면 현생대 들어와갖고 또 크게 3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생대 3번이 뭐냐면 첫 번째가 갑자기 그 오르도스기 알죠? 캄브리아기 오르도스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갑자기 곤도와나.
요거는 곤도와나는 사실은 그 시대 구분은 연대는 아닌데, 곤도와나 알잖아요. 곤도와나가 뭐죠? 초대륙의 초대륙 이름은 잘 들었어요. 뭐죠? 판게아입니다. 판게아 쪽에 곤도와나는 뭐죠? 남극, 남미, 호주, 요렇게 갖고 있는 걸, 곤도와나라고, 북쪽에 있는 거는 노라시아. 그렇죠? 그 다음에 곤도와나 이름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식물 하석인데, 남극에 있는, 하고 쭉 여기 있는데, 인도의 지명입니다. 인도도 같이 붙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 인도에서 나온 글립소 테트리스. 네, 따라서 글립소 테트리스. 이름 기억이 나네. 글립소 테트리스. 이번에 호주 가면 찾아내야 돼요. 화석을. 꼭 봐야 돼요. 글립소 테트리스라는 이파리,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인도에도 있고, 핫석으로, 지금 멸종했는데 핫석으로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인도하고, 호주하고, 남극하고, 남미하고, 아프리카가 곤도와나를 형성해갖고 폐렴기 말기 때 모아졌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그 식물이 다 다른 데에서 안 나오고 그 4개 대륙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글랍스 테트리스가 인도에서 발견된 그 지명이 곤도와나입니다. 인도의 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곤도와나 대륙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 곤도와나 기가 있어요. 대빙하가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있는 거가 바로 뭐는 신생대 후기. 이거는 뭐, 본 게임은 아니지. 지금 남극하고 일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우리도 그 빙하기 왔을 때는 미국의 밤까지도 덮였잖아요. 그거 원래 강의 무지하게 했잖아. 12시간 했잖아. 그거 이제 저희 박사가 다 됐죠. 우리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 느낌 와요? 우리 중문학 하는 교수님이 이제 지질학부터 시작했고, 자연과학에 지금 완전 경도돼갖고, 어떠세요? 안목이 확 열립니까? 벌써, 어떻습니까? 이번에 또 호주까지 가면, 우리 선생님 아마 한 단계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본인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좋아요. 네. 그래서 중문학 하시는 교수님도 와갖고 이거 다 배우는데,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벌써 몇 번이죠? 6번, 9번, 10번이잖아요. 이 마지막 이거는 뭐, 지구 전체는 아니지만, 지구 전체가 이렇게 덮였던 데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를 잘, 이렇게 정통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요도 레이팅에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견 뭐죠?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깊이 피해간. 자,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자, 스노볼 이론. 네. 이것도 처음 나왔을 때 엄청 그렇게 했고, 지금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이거 주장하는 사람 하버드 대학 지질학 교수하고 또 몇 명 있어요. 근데 서서히 이제 꼼짝할 수 없는 증거를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학계 주류도 그걸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플룸 이론인데, 플룸 이론은 또 거의 정상 이론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 보니까 과학 전체를, 지구 역사 전체를 보는 안목이 확 인류 전체 확 넓혀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스노볼 이론은 좀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지구사 전체를 깨뜨릴 중요한 걸 건드리고 있어요. 자, 빨리 해볼게요. 스노볼 이론 이야기는 아주 개념 간단해요. 지구 전체가 언젠가 완전히 얼음으로 덮였다는 거야. 빙하로 덮였다는 거야. 수키로. 혹은 1000m 빙하로 덮였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빙하가 적도 중앙에 하여튼 시작이 돼갖고, 급격하게 전 지역으로 확산돼갖고, 이게 대략 어떤 계산을 하면 400만 년 정도 지나면 지구 전체가 빙하가 돼버린다는 거야. 지질학적으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다 빙하가 돼버려요. 자, 빙하가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잠깐만. 지구 전체가 빙하가 되는 게 먼저고, 이게 마이너스 40도 정도로 계산해요. 이 사람들이 내는 제시점이. 자, 마이너스 40도. 지구 전체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사량이 많은 적도 쪽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뒤에 이혼합니다. 빙하가 일단 녹기 시작했어요. 녹으면 적도 지방에서부터 녹기 시작하면 이게 양극지방으로 급격하게 확산돼요. 이거 형성될 때까지는 100만 년 단위인데 이거 녹을 때까지는 수백 년에서 1000년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수백에서 1000년 정도면 다 녹아요. 다 녹으면 그냥 녹는 게 아니고
이게 온도가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 온도가 올라가 버릴 때 얼마나 올라가면 플러스 60도까지 올라간다는 주장을 해요. 자, 지구 전체가 빙하가 해빙이 돼버린 거예요. 요거 간단히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수백만 년 동안 얼어붙었다가, 긴 시간 아닙니다, 지구적으로. 근데 찰나적으로 수백 년에서 1000년 사이에 빙하가 해빙이 시작돼요. 자, 근데 이걸 바닷속을 보면 어떤 식으로 그리잖아요. 바닷속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지구가 있다면 해빙이잖아요. 빙하가 이렇게 덮였으면, 해빙이 덮였으면 이쪽 안에 있는 바닷물이 다 얼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바닷물은 다 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물이 4도씩 어는 것하고 관계 있어요. 다 안 얼어요. 이거는 두께가, 빙하 두께가 1000km, 1000m 정도, 1km 예, 가정하면 바다는 4km, 5km 되잖아요. 안에 안 녹은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안 얼은 바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얼음으로 덮였기 때문에 대기하고 산소가 교환되나요, 안 되나요? 교환 안 되잖아요. 이 점 중요합니다. 지금 밴디드 아이언 포메이션하고 연결돼요, 이게. 그걸 설명 잘한다고, 이게. 이게 이제 지구고, 이게 해빙, 바다의 얼음입니다. 빙하, 해빙입니다. 이게 얼지 않는 바다예요. 얼지 않는 바다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지 않는 바다에 뭐가 있어요? 항상 있는 게 바다 밑에 산이 무지하게 분화구가 많다 그랬죠. 태평양에 이 분화하는 이게 몇 개냐 10,000개가 넘어요. 태평양 밑에만 해도. 그러면 여기에 태평양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화산이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뭐죠? 블랙 스모커예요. 블랙 스모커. 그리고 여기에 얼음청이 있어요. 자, 얼음청이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자, 여기에 블랙 스모커에서 올라온 엘리먼트 중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 FE, E가. 바로 뭐냐면 여기 이야기했던 FE, E가가 와요. 야가. 이게 핵심입니다. FE, E가가 철입자가 쫙 이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자, 질문. 철입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FE, E가가. 요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에 해빙이 돼버리니까 이 원생대화도 그렇습니다. 이쪽에도 그렇고 이쪽에 해빙이 되면 이때는 산소가 있을 수 있잖아. 이쪽은 대기 중에 약간의 산소가 있어요. 근데 얼음이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요거에 산소가 대기에서 못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오면 여기 있는 산소가 곧장 이쪽에 있는 유기체에 소모되고 나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따라서 무산소 해양. 지구 바다 생태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산소 해양이 백악기 때도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년도 보면 강의할 거예요. 내년도에 137억 이내 백악기 들어갑니다. 중생들, 고생들 들어갈 때 해양 무상세상토가 지구에서 되풀이가 일어나요. 지금도 있어요. 흑해에 가면 있습니다. 흑해 밑에 왜 흑해냐면 그 밑에 무산소 상태예요. 예. 그게 뭐냐면 염분 농도가 달라갖고 물이 수직으로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물 많은 표층수하고 심층수에 산소가 서큘레이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는 전부 다 황산염 한원균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흑해 그 이야기 했잖아요. 흑해는 정확히 뭐 하고 왔냐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도랑 이렇게 도로 하수구 정리하면 이렇게 끄집어내면 검은 흙 있잖아요. 냄새 희한하게 나는 거. 바로 그겁니다. 예. 산소가 안 들어갔을 때 그거에 바로 그 항화수소, 항산염 한원균 있는 그쪽이요. 어쨌든 그러면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 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있으면 이 철이 바로 뭐냐? FE, E가입니다. 자, FE, E가는 물에 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E가는. 단 조건이 뭐냐면 산소가 없어야 돼요. 산소가 있으면 곧장 일로 가버려요. 됐죠? 그래서 이걸 암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산소가 있으면 산화철이 돼버려요. 그래서 산소가 없는 조건의 원시 대양의 산화철이, E가철이 무제한적으로 엄청나게 있었던 거예요. 가포화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만이 지난 시간에 서울시 많은 철덩어리가 왜 갑자기 밴디드 아이언 포메이션 됐는가를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스노볼 이론이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그걸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다에는 엄청나게 많은 산소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가철이 엄청나게 녹아있어요. 왜 녹아있죠? 여기서 계속 올라오니까 분화구를 통해서 산소가 철이 올라오니까 자, 됐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자, 그 다음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음이 녹았어요. 자, 요거 갑니다. 스노볼 이론 대단해요. 많은 걸 설명합니다. 예. 이제 얼음이 다 녹았어요. 녹으면, 자, 드디어 찰랑찰랑한 바닷물이 나와요. 다 녹았어. 자, 녹으면, 자, 육지도 드러나죠?
산을 하나 그려놔 봤어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산을 하나 딱 그려놔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산이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이때 온도 얼마요? 60도. 자, 지구 온도 한 60도 올려보세요. 어떻게 될까? 여름에 태풍 오잖아요. 마이너스 40도에서 60도 올라간 거예요. 뭐 어쨌든 이쪽에 올라서 60도 올라가면 태풍이 불어도 진짜 상상을 초월할 태풍이 붑니다. 다큐멘터리 이거 보세요. 이거 나옵니다, 그대로. 태풍이 상상할 수 없는 비바람을 동반한 엄청난 태풍이, 이거 보세요. 60도까지 올라가면 이 바닷물 녹아갖고 엄청난 수증기가 올라가갖고 대규모의 허리케인 태풍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육지가, 산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이로도 되는 거예요. 이로도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잘 보세요. 이제 다 등장해요. 여기서 야들이 쫙 빗물에 녹아갖고, 녹은 다음에 암석이 분해되잖아요. 암석이 분해되면, 자, 또 항산염 나오죠. 저 뭐냐, 질산염, PO3 마이너스 3가인가? PO4, 그렇지. PO4 마이너스 3가, NO3 마이너스일까. 이게 바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백본이잖아요. DNA 만들기 위해서 핵산물질 만들기 필요한, 이게 확 섞여져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이 바닷물 속에 이게 벌써 우리나라 뭐죠? 무기염류. 따라서 무기염류. 예, 여러분들 뭐 갯벌에 조개가 다 죽었다 이런 거 봤을 때 뭐냐면 이 영양물질이 공급 안 됐다 그 이야기 하는데 뭐 이겁니다.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이게 질산, 인산이 들어가야만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어요. DNA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생명활동 못 일어나요. 이게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게 들어가니까 여기에 우리 주인공 누구죠? 시아노박테리아가 쫙 해갖고 시아노박테리아가 이걸 갖고 이제 생체를 막 만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산소. 따라서 기체 상태 산소. 기체 상태의 산소. 오늘 강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체 상태의 산소가 바닷물 속에 사이다 병 열어난처럼 콜라 뚜껑 열어난처럼 엄청나게 많은 산소가 막 오는 거. 왜 오르죠? 지금 온도는 얼마요? 60도 올라갔죠? 태양이 장렬하고 있잖아, 여기에 태양이. 그러면 시아노박테리아가 엄청나게 무제한적인 강합성을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무제한적인 강합성. 무제한적인 산소. 무제한적 강합성을 하고, 왜 강합성을 하냐면 무기염류가 막 들어올 안에 생명활동이 왕성하잖아요. 그 박테리아들이 막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합성을 무제한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보면요. 행성, 지구, 바다 색깔이 바뀌어버려요. 이건 전 지구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도 우리나라의 해양 녹조 현상이 있을 때요. 이공수 찍은 자료를 보면요. 서해 전체가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 많은 데가 시아노박테리아로 다 덮여 있어요. 실제로 그냥 지금도 그런 현상이 막 벌어져요. 홍해 이름이 뭐다 그러죠? 트리코스미움. 트리코데스미움. 우리 지금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정확히 다 하잖아요. 그게 존재의 집을 확실히 지었잖아. 언제든지 탁탁 얘기하잖아. 이번 우리 한 달, 저분은 벌써 지금 학습 탐사 거의 몇 분 가셨어요? 세 번 하는데 아마 본전 뽑았죠? 이번에 가면 거의 거의 준 지질학자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다 용어를 다 암기해버리는데. 그건 탁 나오잖아. 트리코데스미움. 그게 바로 홍해가 왜 붉은 바다가 됐냐면요. 트리코데스미움이라는 시아노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가 푸른색만 생각하면 안 돼. 대부분 푸른색인데 그건 붉은색 시아노박테리아가 번성을 해갖고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홍해가 붉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혜의 이야기는 깡그리 틀려요. 정확히 맞죠? 따라서 지혜의 이야기는 틀린다. 자연과학 들어가면 다 틀려요. 그래서 나 그쪽을 말이 안 된다 그러는 거야. 그거는 인간적, 문화적 현상으로 그렇게 설명한 거지. 본질은 뭐냐면 시아노박테리아가 대번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홍해가 붉은색이 돼버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좀 잡으세요. 이게, 스노볼 이론이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머리 붙일게요. 자, 그러면 잡으세요.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온도가 높고, 대량의 무기염료가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번성하잖아요. 그리고 강합성이 무제한적으로 이러니까 산소가 무제한적으로 생겨요. 근데 또 무제한적인 게 또 하나 있었죠. 뭐가? 철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죠? 급격하게 그냥 서울시 덩어리 많은 철이 꽉 산화철이 된 거예요. 자, 바로 어디 갔죠? 바로 요렇게 가버린 거예요. 요거 가버린 거예요. 이 도표 대단하죠? 꼼짝할 수 없는 도표. 이 도표 하나 다 있어요. 이게 산소가 있으면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규모로 녹아 들어가 있었다는 말은 바닷물에 녹아 들어가 있었다는 말은 그때 당시 바다에는 산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근데 이때는 벌써 원생되어 오면 산소가 어느 정도 있는데 산소가 바닷속 깡그리 없는 환경이 바로 스노볼 이론이 기가 막히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얼음으로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산소가 대기 중에 산소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수백 년만 지나면 바닷속에 산소가 깡그리 없어져요. 깡그리 없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빙하가 녹으면서 물론 이거 녹은 과정에는 대규모 하산이 있었을 거예요. 하산에서 이산화탄소와 온실효과가 일어나갖고 자 이게 60도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온실효과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쪼매는 이게 열수공이 아니고 대규모 하산활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그 다큐멘터리 보면 나와요. 완전 얼음으로 덮였는데 화산이 팍 분출해갖고 엄청나게 그 온실효과가 일어나고 60도 올라가면서 비가 급격히 녹아버리면서 지구상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태풍이 불어오는 거야.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암석이 이로도 되면서 무기염료가 바다로 확 들어가면서 시아노박테리아, 태양은 막 장렬하잖아요. 시아노박테리아 번성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산소를 막 대규모로 만들어버리죠. 그때까지 딱 그서 농축된 철입자하고 급격하게 만나는 거예요. 삽시간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대규모, 이게 바로 다큐멘터리 그 지구 대기행 보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산소를, 철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후보자가 또 있어요. 산소를 잡아먹는 후보 두 번째 누군지 알아요? 망간입니다. 그게 바로 칼라리 사막에 대규모 망간 강산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산소하고 이쪽에 무지하게 많은 이가철하고 만나면 뭐죠? Fe2O3. 그게 바로 이제 거대한 철강산, 밴디드 아이언 포메이션으로 가는 거대 철강산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칼라리 사막에는 보면 철이 다 소모되고 나면 또 이 바다 속에는 망간이 있어요. 칼라리 사막이 지구상의 망간 생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사막에서. 그 다큐멘터리 보면요, 그게 나와요. 그 전문가가. 그게 바로 지구 얼음덩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가슈빙커. 되게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현장에 가서 칼라리 사막에서 설명을 해요. 철이 다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 망간이 전부 다 NaO2가 산화망간이 되면서 검은색 산화망간이 되면 쫙 해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되냐면 적철성이 생기고 Fe2O3가 생기고 그 위에 산화망간이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빙하 이론의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요. 오케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들이 엄청나게 많은 생명 활동을 해갖고 이 바다 속에서 무기염료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탄산염이 무지하게 생겨요. 전반적으로 이어서 이 활동이 많이 일어나면 생명활동 껍질은 다 뭐죠? 대부분 탄산칼슘이잖아요. 탄산칼슘이 무지하게 많이 생긴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이쪽 지층을 보면 항상 마지막 층이 탄산칼슘 캡이에요. 그래서 카보네이트 캡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캡 카보네이트. 자,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나중에 호주 간 사람들한테 그 자료를 다 보여드릴게요. 이걸 빙하 이론을, 지구 대빙하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내거는 마지막 증거가 뭐냐면, 이 빙하 흔적이 딱 나타나고, 그 나타난 지층이나 맨 위에 층에는 항상 탄산 카보네이트, 그게 뭐죠? 석회암입니다, 일종의. 석회암이죠, 탄산 카보네이트. 석회암층이 쫙 나와요. 예외 없이. 그럼 뭐냐면, 석회암층이 나왔다. 어디 가냐면, 석회암층이 나왔다 뭐냐면, 바다 밑에 해양 생물 활동이 왕성했다. 이렇게 딱 보면 돼요. 네. 그걸 캡 카보네이트라고 그래요. CAP 전문 용어입니다. CAR 카보네이트. 요 층이 딱 나와요. 캡 카보네이트 층이 나와요. 이 층이. 기가 막히죠?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대단한 이야기예요. 네. 자, 조금만 한 10분만 더 하고 내가 마무리할게요. 다시 한번 이 전체 이야기가 이 오늘 강의에서 중요도를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요거는 다 아시고 요게 가장 중요해요. 요게. 그래서 19억 년 전에는 그 대류가 요거다 내가 그려줄게요. 자, 호주 가는 사람들 다시 그리세요. 워낙 중요하니까는. 19억 년 전에는 대류가 어떻게 했냐면 지구가 핵이 있고 뭐 요 안에 있는 걸 내핵이라고 바깥에 외핵이라 하면 자, 맨털층이 있죠. 맨털층이 2,000km가 넘습니다. 자, 맨털층이 이렇게 있다면 19억 년 전에는 이 대류가 어떻게 일어났나 하면 요거에 그때는 상부 맨털, 하부 맨털을 나눴어요. 맨털을.
예, 상부 멘틀, 하부 멘틀을 나눴고, 이게 이제, 이게 어퍼 멘틀. 자, 요 지점이 지표에서 이 670km 지점입니다. 670km. 그걸 요까지 상부 멘틀, 요 하부 멘틀이라고 그래요. 19년 이전에는 멘틀의 대류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나 하면, 요렇게 일어났어요. 요거 요렇게 돌고, 요거 요렇게 각각 돌았어요. 자, 이 그림 간단하지만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요렇게 돌았던 거예요. 두 개가 섞이지 않았던 거예요. 두 개가 섞이지 않았는데, 19억 년 지나서부터는 이 조건이 없어지고, 자, 요거는 이쪽 중요하니까 이쪽에 하나 크게 그릴게요. 아, 이건 진짜 중요한데, 이거 어디 그려야 되나? 하나 지어야 되겠다. 자, 요거 지울게요. 자, 오늘 철 진짜 뿌리 뽑았죠? 이제 다 철 박사 된 거예요. 이제 철 뜨는 거예요, 다들. 여담으로, 우리 생체는 여성분들이 철이 빈약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빈혈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있어요. 그거 다 알잖아. 바로 맨스 때문에 그래요. 월경 때문에. 그걸 주제로 했는 굉장히 좋은 과학책이 있어요. 따라서 진화 사이언스. 진화라는 여성이란 말이잖아요. 진화 사이언스라는 그 책에 미국의 의사가 썼는 책인데, 이 사람이 그 자기 의사로서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여자들이 철이 빈혈이 굉장히 많고 남자들은 빈혈이 드문데 왜 여자들이 많은 거 봤더니 월경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이 빈혈 이걸,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요, 남자 여자가 그 사교 처음 만날 때 항상 남자는 뭘 주냐면 스테이크를 내줘야 돼요. 고급 레스토랑에 스테이크를 제공해주는 게 구석기 시대가 그까지 뿌리가 있다는 그 사람 주장은 뭐냐면, 스테이크 뻘건 그 피, 그게 뭐냐면 고기가 뻘건 건 뭐죠? 다 철입니다. 철 성분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가임 여성한테 가장 좋은 음식은 뭐냐 하면 뻘건 피가 있는 그 고기, 그 스테이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 때 인류가 진화하면서 가장 먼저 주고받는 게임이 어떻게 됐냐면, 남자가 사냥해갖고 그 피가 은근히 나는 그 고기를 그 항상 빈혈에 시달리는 여성한테 주는 게 이 남녀의 교류의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체로 해갖고 진화 사이언스라는 게 깊이 있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그림이 주장하는 게 이 철의 부족이 결국은 여성의 철의 비족이 가족 제도까지 갖고 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그 주장을 해요. 남자가 사냥을 해갖고 계속 이렇게 링크해주지 않으면 혼자 살기 어렵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남자 관계에서, 남자들은 애정관계로 보는데 여자는 그걸 경제적 관계로 왜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 사람이 진화심리학적으로 해갖고 뿌리를 꼽아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빈혈 문제로 갖고 나온 거예요. 하면서 무슨 이야기다 그랬지? 이거 철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자, 넘어가세요. 자, 요거만 지우고, 자, 철을 오늘 뿌리 뽑았어요. 자, 요거는 또 놔둬야 돼요. 이쪽은 또 다른 색입니다, 사실은. 요거 다른 색. 자, 빨리 그릴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그러면 어떤 색으로 되어 있나 하면, 자, 빨리 그리세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은 대륙이, 지금 크게 그려야 돼요. 지금 요 이론은 19억 년 이후부터는, 19억 년 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19억 년 이후, 지금까지는 지구 속이 어떤 식으로 운동하기 시작하느냐 하면요, 가운데 내핵이 있고, 고체 상태 내핵이 있고, 자, 외핵이 있습니다. 2,900km, 지표에서부터 2,900km 들어가면 외핵이 있어요. 이 외핵이, 자, 됐습니다.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어요. 요거 그랬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는 상부 멘틀, 하부 멘틀 나눴잖아요. 그 구분이 없어요. 통째로 대류가 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 아시아 대륙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통용되는 판구전론입니다. 플루미론. 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쪽에 있던 요 일본 열도 요쯤 있습니다. 일본 열도가, 자, 요거는 파란색으로, 자, 중요합니다. 자, 해양판입니다. 일본 열도 해양판이 섭입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본 열도 부근에서는 화산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 열도 섭입돼 들어가면 이게 그냥 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잘 들었어요? 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쭉 가서 어디 가서 고이느냐 하면 고여요.
670km에서 구해요. 그래서 아직 670km는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유효성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670km에다가 이쪽에 여기 670km잖아. 이 670km에서 점선을 그려 놓았어요. 요게 670km 지점까지 집회수 670까지 가면,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섭입대에 들어가면, 이게 녹는 건 한 100km쯤 들어가면 녹아요. 다이아몬드는 이게 저 밑에, 저 40km 밑에 들어가야 돼요. 다이아몬드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다이아몬드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를 하면 심지어 거의 100km까지 내려가요. 다이아몬드 형성되는 지구 표면에서부터 100km 밑에 내려가갖고, 형성돼갖고, 그게 100km 밑에 있었던 게 지표까지 올라온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비쌀만해. 비쌀만해. 네, 그런 거요. 그래서 지금 그거 나온 오다가 100km입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가다가 쭉쭉 들어갔고, 670km쯤에 와서 고인다 그래요. 이게 다 녹은 상태로.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마그마가 되죠. 마그마 상태로 녹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해양판이 이렇게 들어가갖고 쭉 놀아서 이 경계선상에서 고여요. 네, 액체 상태로 고여요. 그러면 야들이 무겁잖아요. 참 무겁고 하면,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놀라운 현상이 벌어요. 북락, 클랩싱이 일어나요. 여기서부터 내해까지 670, 2900km까지 그 2000km를 그냥 쭉 해갖고 야들이 떨어져 버려요. 야도 떨어지고, 야도 떨어져요. 그러면, 자, 어텐션, 중요한 게, 이 외핵이 액체를 고쳐요. 액체. 이거 잊어버리면 돼. 액체 상태에 다른 액체 덩어리가 푹 왔어요. 쿠션이 이렇게, 쿠션.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이만한 덩어리를 형성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고무풍선 같은 거예요. 액체니까네. 물을 담은 고무풍선이면 야가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쪽에 삐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로 삐져나오느냐 하면, 네. 바로 이쪽으로, 기가 막혀. 이쪽으로 울렁하고 이 질량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남태평양 슈퍼블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하와이 섬이 바로 요거 있는 거예요. 이게 하와이예요. 이게 타이티예요. 바로 이렇게 형성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슈퍼블룸 이론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전에 팡고 이론 갖고 다 설명 못 했는데 이거 갖고 지금 이게 외핵하고까지 연결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파란색을 뭐라 하냐면 아시아 쿨 플룸이라 그래요. 요걸 이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걸 이 아시아 대륙에 있어요. 아시아 쿨 플룸이라 그래요. 이쪽에서 이렇게 녹아들어 해양판에 들어가고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푹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남태평양 상승 플룸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산업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와이에 섬들 쫙 있는 거 이야기했죠. 이게 이 지판이 이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계속 점점 찍어주는 거야. 네. 200만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 이어서 울렁거리는 이 영향이 따라갖고 이쪽에서도 거대한 플룸이 형성이 돼요. 이게 그 유명한 아프리카 핫플룸이에요. 아프리카 상승, 이걸 핫플룸이라고 한다. 네. 쿨플룸, 핫플룸이라고 써요. 이게 아프리카 상승 플룸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자, 육지, 대륙판이 이렇게 있으면, 자, 대륙판 떼게 이렇게 합시다. 이 대륙판이 단단해요. 이거 올라오는 게 단단해요. 밀도가. 야들이 더 단단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뭐 액체 상태라 하니까 뭐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 마그마가 올라오잖아요. 플룸이 올라오면 이 판때기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그마 올라오면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그렇죠. 자, 따라서 동아프리카 돼지구대. 홍해. 이제 이해하셨죠? 홍해하고 동아프리카 돼지구대가 왜 생겼냐면, 아프리카 상승 풀림 모여갖고 뜨거운 열기가 마그마 올라오니까 이게 균열이 된 거예요. 홍해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지구대는 지질학자들 곧 수백만 년 내로 그 바다가 된다고 다 예언하고 있어요. 수백만 년도 안 걸릴 거예요. 바다가 됩니다. 지금도 뭐 완전히 이렇게 갈라지고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상승 슈퍼플룸이 올라오는 그 위에 있는 대륙 지각은 분열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쿨플룸이 늘어오는 지방, 늘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륙이 모아져요. 이게 지금 사실은 대륙 이동을 이쪽 내외까지 연장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 명쾌해요.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륙이 어떻게 분열하고 지금 판교 이거 대륙이 뭐 7번 모였다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전체 이유가 뭐냐면 이 슈퍼플룸이 올라오면 대륙이 분열하고 늘어가면 대륙이 수렴하고 대륙이 합쳐지고 그 판교가 형성되고 올라오면 분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많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놀랍잖아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요렇게 돌고 이렇게 각각 돌았다는 거예요. 판들이 지금은 이게 이렇게 큰데 과거에는 핵심이 뭐냐면 과거에는 판들이 자 요거 그려놓았어요. 판들이 이런 게 몇 개? 수천 개 있었다는 거예요. 1000개. 요 크기가 얼마? 700km. 요걸 기억하시는 중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어때? 예. 이스트 필바라 테레인. 바로 그거 가는 거예요. 이제 의미 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바다를 여러분 그려보세요. 내가 바로 저 그랬던 거예요. 바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바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천지가 바다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일본 전 대륙이 일본 열도처럼 그런 덩어리가 1000개 정도 지구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있어요? 요거 하나 이해하면 뭐 다 이해해요.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갖고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섭입돼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용돌이 치니까 보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생각이 때 온도가 400도나 높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쭉 들어가면서 지금 요 밑에 판이 이제 들어가면서 요 녹아갖고 화살이 팍 이렇게 분출되겠죠? 화살이 분출되면 이 온도가 400도씨나 높았던 거예요. 그럼 야들이 바닷물에 급격히 쿨다운되면서 생긴 게 코마티 IT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 코마티 아이트입니다. 정확히 코마티 아이트.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9억 년 이전에 암석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19억 년 이전이에요. 예. 자, 마지막 하나라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게 진짜 이거 뭐냐? 플룸 시어리, 플룸 이론. 예, 그 다음에 스노볼 이론. 지금 여기 이제 핫 이슈들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요거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자, 마지막으로 또 지구 전체를 보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그래서 내가 요걸 안 지었던 거예요. 요거 안 지었던 거예요. 요거 안 지었는 걸 이해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디서 그리냐 하면, 이거 또. 자, 그럼 요걸 지우자. 요까지만 지우고. 뭐냐면, 또 더 지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자, 이게,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중요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을 갖는 게. 지구 역사가,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다들, 자, 집중. 자, 5분 내로 끝낼게요. 자, 더 이상 내 이야기, 너무 그러면 또, 6년째 그렇게 해왔는데. 마지막엔 좀 지켜줘야지. 아니, 자, 5분 내로 끝낼게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건 빠뜨릴 수 없어. 이 대단을 막으려는데. 자, 보세요. 자, 35억 년부터 봅니다. 35억 년, 25억 년. 자, 대략 그래도 돼요, 이거는. 18억 년, 15억 년, 5억 년, 현재.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는 이 구분에서 이 점선을 쭉 찍어줬어요.
15억년까지만 점선 그리면 돼요.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지구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암석의 형태를 보셔야 돼요. 35억 년에서부터 25억 년 사이에 나타나는 거. 그전에는 안 나타나요. 이후로 없어요. 그 암석이 뭐냐 하면 우리나이트예요. 우라늄이요. UO2. 네. 이 암석은 요때 많이 나타나요. 그걸로 드물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24학년부터 뭐 26학년 쭉 하고 점선 그려주고 여기서부터 대략 한 18학년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 유명한 밴디드 아이온 포메이션이에요. 다 알죠? 수급 시작했으니까는 이게 바로 지구상의 모든 철의 80%가 가는 형태인 밴디드 아이온 포메이션이에요. 밴디드 아이온 포메이션이 여기서 일어나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 이 중요합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하면, 여기서도, 약간 점이 있는데, 요걸 추정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18학년 이후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거. 혹시 이거 뭔지 맞출 사람? 내가 이야기했어요. 핸드세이크 한다고. 지구 역사 반을 안 하고, 딱 이렇게 바톤 터치, 바톤 터치. 산소의 영향의 바톤 터치.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 이해하고 서주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레드베드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이나 그런데 가면 거대한 붉은 암석벽을 보잖아요. 자이언 캐년, 브라이언 캐년, 캐년 랜드 내셔널 파크, 그 다음에 뭐 온갖 미국 유타, 콜로라도, 뭐, 뉴멕시코, 아리조나 이런 데 가면 콜로라도 가면 끊임없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서 레드베드. 예. 레드베드인 거예요. 그걸 레드베드라고 그래요. 저 그걸 적어줄게요. 레드베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밴디드 아이온 포메이션이 하고 그다음 고정 연결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밴디드 아이온 포메이션은 지금 이거 전부 다 밴디드 아이온 포메이션 이야기잖아, 사실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쯤 와서 유명해진 도미넌트한 게 있어요. 놀랍게도 보세요. 이게 뭐냐면 CaSO4 황산 칼슘. 그게 뭐죠? 석고예요, 석고. 석고라는 걸 무슨 미술 대생할 때만 생각하지 말고 또 인문학적 왜곡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석고라는 그 광물은 엄청 지구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석고가 어디 많이 나는 줄 알아요? 몽마트르 그쪽 파리에 그 밑에 그 석고 광산이 있어요. 예. 이게 바로 CaSO4예요. 그래서 내가 이 황산 이쪽 했잖아요. 황산 끝까지 물고 내려줬잖아요. 이거 해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미국 화이트 샌드 내셔널 파크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이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마지막으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 걸쳐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 지구 전체를 볼 때 이걸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네. 오늘 웬만한 거 거의 다 달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올 9월부터는 이제 그 브레인, 우리 지금 YTN 그 사이언스 우리 PD님 오늘 와 계시는데 9월부터는 아마 이 자리에서 9월 첫째 주부터는 특별한 내각, 원래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내각 40시간 합니다. 10번 하고, 그 4시간짜리 강의 동일하게 매주 일요일 2시 요서 4시간 지켜야지. 4시간 강의를 이 자리에서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호주하는 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자, 필수사항. 요거 오늘 강의했는 내용은 깡그리 당겨하셔야 돼요. 네. 깡그리 당겨하시고 현장에 가서 실물을 보고 밤에 매일 저녁에 그 파워포인트로 하고 새벽에 천문학. 천문학은 현장에 가서 합니다. 슈퍼노바부터 모든 별에 관한 이야기는 이거보다 훨씬 쉬워요. 브레인도 이거보다 훨씬 쉽고. 그래서 천문학에 관한 이야기는 현장에서 처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수고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